넘버원 국가의 미국이 대통령이 자신의 다음 임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의 업적을 어필하는 부분에서 가장 강력한 근거로 내세운 것이 음, 삼성으로부터 투자를 일으켰다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 우리 국격이 그게 자본시장에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계층 상승에 대한 경험을 우리 윗세대에서 가지고 있고, 그거를 계층 상승의 욕망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고학력의 괜찮은 친구들이 한국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 음. 기저에 깔린 심리와 그럼 사회의 보상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뒤로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연관되는 네. 내용이. 저는 이게 안타깝게도 그 바이든의 인지 능력 저하가 너무 크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토론 자체가 그 내용이 많이 다뤄지지 않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토론에서 가장 와, 이렇게 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Well, first of all, I spent half my career being criticized being the youngest person in politics. I was the second youngest person ever elected to the United States Senate, and now I'm the oldest. This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회자가 지금 앞으로 4년을 더 감당해야 되는데 80이 넘어서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바이든에게 가장 약점이 될 만한 질문을 던졌고 바이든이 여기서 자신의 그동안의 인생을 정리하며 자신이 가장 잘한 일을 짧은 시간 안에 어필해야 하는 정말 가장 중요한 대답의 부분이었어요. So I went to South Korea. I convinced Samsung to invest billions of dollars here in the United States. And guess what? Those fabs they call to build these chips, those fabs pay over $100,000. You don't need a college degree for them. And there's billions, about $40 billion already being invested and being built right now in the United States, creating significant jobs for Americans from all over the world. 저는 진짜 이 대목에서 한국말 스크립트를 제가 번역해서 갖고 왔는데 지금 그래도 넘버원 국가의 미국이 그 대통령이 자신의 다음 임기를 수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의 업적을 어필하는 부분에서 가장 강력한 근거로 내세운 것이 음, 삼성으로부터 투자를 일으켰다라는 거였어요. 보시면 이게 딱 마지막 제 핵심이 되는 답변이었거든요. 저는 여기서 진짜 와, 한국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 안타까워요. 정말 저는 이게 한국에서 얼마나 다뤄졌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대부분 그 인지능력 저하 그 이슈를 몰고 가는 바람에 이게 잘 안 다뤄졌는데 정말 이게 저는 엄청난 거라 생각이 들고 제가 이것과 대비되는 뉴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1945년 한국에 상륙한 미국은 식량 부족, 전염병, 폭동을 방지하기 위해 밀, 비료, 의복, 석탄, 석유 등을 제공했고 48년까지 4억 달러 정도의 지원을 줬다고 합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이게 48년 정도까지인 거죠. 이 사진 보시면 정말 한국이 이 사람들이 목숨을 연명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부터 지원을 받았던 게 한국이었어요. 근데 한 80여 년 만에 한 인간의 수명으로 볼 수 있겠죠. 이때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수명, 한 사람의 수명 정도의 시간 동안에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그런 지원을 해줬던 그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의 가장 큰 성과를 내세울 때에 우리 한국으로부터 400억 달러의 투자를 일으킨 것을 예로 들어 논리를 전개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전 진짜 너무 한국 대단하다. 한국의 위상이 정말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뭉클한 음. 계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최근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졌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사실 올림픽이라는 브랜드 가치보다 어쩌면 훨씬 더 높아졌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요즘 헬조선 아니면 원래 자기 회사는 나빠 보이고 자기 나라는 불만이 더 잘 보이고 이런 게 마련이라 우리도 모르게 평가절하하고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진짜 언제 이렇게 됐지? 사실 우리의 포지션이 예전과 다르다라는 걸 느끼셨는 계기가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나라가
예전과 다른 남다른 위상을 뽐내게 됐다라는 거는 사실 거의 일상적으로 느끼는 것 같고요. 외국에 있으면서. 동남아에 갔을 때 특히 더 느끼고요. 예를 들어서 동남아나 중국이나 일본, 대만 이런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한국 문화가 그냥 너무 일상적으로 침투해 있어서 한국 뽕을 느낄 수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한국 제품을 소비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는 게 너무 익숙한 거죠. 2010년대 중반인가요? 대만에 놀러 갔는데 싱가포르 친구랑 이제 방을 같이 썼어요. 호스텔에서. 근데 이 친구가 현아라는 한국 가수를 좋아하는데 현아를 왜 좋아해? 그 현아는 뭐 한국에서 인기가 많긴 하지만 싱가포르 친구가 좋아할 정도까지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한국 케이팝을 소비하는 게 너무 일상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요 최근에 한 싱가포르 친구한테 또 물어봤을 때 한국 가사도 안 들리는데 한국어도 모르는데 왜 이런 걸 좋아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도 근데 한국 음악은 노래 가사뿐만 아니라 뭐 영어 가사가 좀 있기도 하지만 보는 음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나서 이런 K-팝, K-컬처, 한국 음식 등등의 문화 침투는 특히 동아시아권에서는 너무 익숙한 점이라서 더 이상 자부심이 느껴지지도 않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 20년 전 혹은 15년 전과 비교를 한다면은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그 자부심과 다른 얘기 해도 될까요? 네네네. 놀라운 통계를 봤는데 이 음. K 컨텐츠를 수출을 하잖아요. 수출을 하는데 거기에 뭐 K 드라마도 있을 거고 K 팝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1등이 게임이에요. 음. 의외로 수출액의 70%가 게임이래요. 나머지 음. 30%를 K-팝과 K-드라마 이런 것들이 나눠 먹고 있고.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외국에 있어 보면서 K-팝 좋아하는 사람 많이 봤어도 K-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음. 이게 뭐랄까 그 게임 좋아하는 덕후들이 숨어 있어서 그런 건지 음. 아니면 K-팝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인 건지 그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음.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고 이게 한국의 브랜드 이제 국가 브랜드를 올려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움되는 것도 있겠지만 좀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할 텐데 사실 컨텐츠를 통한 어떤 수익 창출이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저 여기서 약간의 가정을 해보자면 네, 게임이야말로 어느 나라 건지 제일 안 가리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어느 나라 건지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언어적인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중국 게임 산업이 사실 우리나라 거보다 훨씬 크고 중국 게임 업체들이 우리나라보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 중국 게임을 하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게임이구나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게임 얘기를 일상적으로 게임을 안 하는 사람들하고 나누진 않으니까 약간의 서브컬처 같은 느낌이 나니까 그래서 더 체감을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게임 콘텐츠 수출 상대국이 대체로 아시아라고 듣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구직 중에 있으니까 이제 유럽에 있는 한국 관련 직장이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면은 아일랜드나 이런 나라에서 한국 게임 테스트 하는 거 아니면은 게임을 한국화하는 사업을 할 때 이 테스터가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리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잘 왔는데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우리가 고민되는 부분, 그리고 더 나토록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갖고 와봤거든요. 첫 번째로 제가 이 그래프를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 지금 트레이닝 ROE를 보시면 이제 리턴 온 에쿼티죠. 자본을 넣었을 때 그 이익이 얼마나 가지고 오는지, 그러니까 자본의 효율성을 볼 수 있는 게 X축이고, 그리고 트레이닝 PB 레이쇼니까 그 자산 대비 시총이 얼마나 되는지, 시총을 북밸류로 나눴을 때의 비율,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밸류에이션이 높은 마켓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한국이 자본을 투입했을 때의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자산 대비 마켓캡, 그러니까 그 시장의 저평가가 심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좀 놀랐던 게 일본이 되게 저희보다 나빴는데, 저희가 되게 일본의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자본 효율성이 좋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본을 판단했었는데, 일본에서 자신들의 자본시장 비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열심히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2025년에는 이 정도까지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고, 반대로 중국의 케이스 지금 되게 많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경기가 안 좋죠.
근데 한국의 경우 전 정말 너무 충격적이게도 이런 포지션에 있다 보니 이 얘기인즉슨 돈을 싸들고 한국의 시장에 한국의 기업에 투자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지금 이렇게까지도 계속 강한 글로벌 넘버 원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건 좋은 기술이 있고 그 기술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고 그 비즈니스가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이 튼튼하게 뒷받침이 되기 때문인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전혀 매력 없는 시작인 거죠. 그리고 저는 보면 인디아가 이렇게 높고 타이완도 이만큼 높은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진짜 많이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해서는 자본 싸움이잖아요. 저희가 엔비디아 에피소드 다룰 때 지금 글로벌 자금을 우리 시장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우리 기업에 투자하게 만들어야 그 돈의 선순환으로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그게 또 산업화되고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한국의 자본시장 문제는 정말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개 포인트를 하고 싶은 거는 음, 이제 대만이 높잖아요. 네, 이게 다 높은 걸까 하는 일단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듯이 네. TSMC도 대만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TSMC만 배당을 제대로 하더라도 이 수치가 엄청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나라 큰 기업들 위주로 많이 돌아가는데 네, 그 우리나라 가버넌스는 뭐 원래 엉망이었으니까. 네네. 제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정말 돈이 내가 주주로서 자본을 넣으면 이익도 안 나고 그렇다고 마켓밸류가 높아지지도 않고 정말 이거 자체로만 딱 보면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할 매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돈은 우리는 글로벌리 경쟁력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 있는 매그니피선트 세븐에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뭐 인도에도 많은 투자가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거 진짜 개선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도와 미국, 뭐 대만이라는 소수 국가들을 빼면은 다 오종종하게 모여 있는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과 멕시코의 차이가 클까요? 유럽의 차이가 클까요? 커 어, 보이네요. 커 보이네요. 네. 왜냐면 배율로 보면은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PB로 보면은 ROE도 두세 배가 차이가 나니까 커 보이네요. 네, ROE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거 내 돈 음, 있는데 이거밖에 안 나온다는 건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냐면 우리나라 농업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업이 지금 고차 산업으로 발달되어 있는 나라고 IT나 반도체 뭐 그 하이테크 기술들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이렇다는 건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 우리 국격이 그게 자본시장에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거버넌스 문제인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동의합니다. 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 같아요. 앞으로는 점점 더 우리가 알다시피 AI도 다 돈 싸움이잖아요. 글로벌리 자금을 얼마나 끌어와서 우리 기술과 우리 기업에 힘을 줄 수 있느냐의 싸움인데 점점 더 양극화는 강해질 것이고 이렇게 내버려 두면 진짜 저는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ESG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G가 사실 제일 중요한 측면이었는데, 제일 쥐약이었는 거였는데, 그 한 몇 년 전에 ESG 열풍이 잠깐 불고 말았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가들 사이에서. 뭐 E랑 S도 챙기지 못했지만 G야말로 전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분야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네, 이거 진짜 심각해요. 왜냐면 이러면 나 같아도 만약에 우리가 산업군이 비슷하다고 하면 일본에 투자하겠죠. 베트남이나. 아니면 만약에 브라질에서 이렇게 지금 ROE가 좋은데 우리가 뭔가 시장 개선해서 마켓 밸류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해보겠. 그럼 이렇게 가겠죠. 이걸 보고 나면 정말 매력도가 떨어지는 나라임이 확실합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건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한국에서 사실 이게 저는 되게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하는데 정치 걱정을 더 많이 해요. 왜 트럼프가 당선되면 관세도 올리고 국방비 그 방위비 더 내라고 할 거고 이렇게 벌어지면 정말 큰일이 날 것처럼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그런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게 그 EIU라고 예, 아무튼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네, 그 시스터 회사라고 자매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지금 발간한 리포트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미국과 무역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70개국을 순서대로 놓고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왜냐면 트럼프의 공약은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 공약을 바탕으로 리스크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표준화해서 정교화해가지고 상대 비교를 한 지도와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놀랐던 게 저는 트럼프가 되면 관세나 이런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진짜 큰일 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각자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앞의 내용과 비교하면 오히려 어쩌면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는 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 그림은 지도로 나타냈다면 얘는 좀 더 보기 좋게 나타낸 걸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랑 포트폴리오와 비슷한 포지션이 비슷한 나라들과의 상대 비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그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중국이 당연히 나빠질 거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본과 베트남도 트럼프의 신정책에 의하면 많은 리스크에 노출되는다는 걸 보고 사실 정말 그렇게 되면 한국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오히려 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수를 어떻게 산정했는지를 보시면 40, 40, 20%의 웨이트를 주고 있는데 높은 관세 및 무역 제한 40%, 그 안보 부담 분담 40%, 그리고 국경 및 안보 통제, 이미그랜트 인슈 20% 이렇게 웨이트를 줘서 저런 그 계산을 한 걸 볼 수 있는데 이거 보시면 우리나라가 되게 크게 문제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80%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수를 낼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결코 언더밸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점수임에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 섹션에서 각각 보시면 첫 번째 섹션은 관세나 무역 정책 때문에 보는 손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독일, 중국, 일본, 베트남이 생각보다 많은 익스포저에 노출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 안에 들지 않아요, 다행히. 또 재밌는 건 사우디아라비아는 진짜 인디펜던트해요. 왜 사우디가 이렇게 미국에 큰 소리를 칠 수 있는지가 이 수치로도 뭐 명확히 드러나는 네, 그래프인 것 같고 앞으로 요거 보시면서 뭔가 새로운 뉴스 플로우를 쫓아가실 때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무역 아니고 오버롤이에요. 오버롤. 뒤에서는 이 세 가지 트레이드, 시큐리티, 이미그런트를 각각 순위 탑 10에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나라는 관세와 보유 무역주의 10위에 들어 있습니다. 재밌는 거 보시면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우리가 FD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 리스크가 지금 0이 된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FDA가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어렵게 만들어 일부 보호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이 항상 방지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압박해서 재협상한 것처럼 나타낸 것처럼 이 0이 언제나 0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FDA가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국가들보다는 리스크가 적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FTA로 100이냐 0으로 하느냐 해갖고 곱한 것 때문에 숫자가 우리나라가 많이 낮아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정확한 그래서 계산은 해봐야겠지만. 네네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강조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의존도가 높고 웨이티드 썸을 한 건데 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 민감 수출 분야에 우리가 철, 알루미늄, 자동차 부분이 미국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음. 알루미늄과 철도 우리나라는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게 맞는데, 이제 FTA가 그 제품들을 커버를 한다 이거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위험도가 0으로 계상이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네네. 정리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리는 무역 의존도가 엄청 높은데 정말 리스크가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기존에 만들어 놓은 협상이 잘 유지되고 그대로 동작한다면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그런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멕시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멕시코가 꿀을 많이 빨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도 많이 빨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트럼프 일기 때 중국을 때려잡아서 이렇게 점점 줄어들다가 그리고 다시 바이든이 됐을 때 늘어나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줄어들 때 멕시코가 많이 늘어났었죠. 그 이유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멕시코를 통해서 돌려서 수출하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멕시코가 그 중간에서 많은 이득을 보고 있었습니다. 2023년쯤 왔을 때 선거가 다가오고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시 한번 틀어줌으로써 다시 인위적으로 좀 줄어든 모양을 볼 수 있는데요. 다시 사실은 그만큼 멕시코 쪽에서 늘어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이 되면 뭐 멕시코의 국경 문제도 그렇고 멕시코 쪽에서 많은 그 지금 꼴 빨고 있던 상황들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안보. 안보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저는 되게 크게 무슨 문제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미국에 기대어서 안보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 페이를 많이 하지 않는 나라들이 꽤 되더라고요. 앞에 조금 더 설명드리면 트럼프의 기조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이고 관세를 높이고 그리고 국방비 지출을 줄임으로써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그 쓸데없는 국방비 지출을 줄이겠다라는 게 하나의 큰 골자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안보에 맞물려서 우리나라는 미국이 또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돈을 부담하라고 하겠지라는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또 전문가들 층에서는 이게 협상을 위해서 먼저 그렇게 큰 금액을 부르는 거지 실제 그렇게 하긴 어렵다라는 의견이 또 있고 그리고 한국 외에도 지금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관련한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에 같은 경우 보시면 재미있는 부분이 이미 미국에 많은 돈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리스크 익스포저가 낮게 계산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재밌는 팩트가 코스타리카가 1등인 게 재밌는 게 네. 제가 그 공식적으로 군대가 없는 나라를 제가 두 개를 알아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하나가 코스타리카예요. 아예 군대가 없어요. 음, 그래서 뭐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 병력이 약간의 뭐 소총류 무기 정도 가지고 있는 정도지 공식적으로 뭐 군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하나는 아이슬란드입니다, 참고로. 느낌적으로 파나마도 왠지 비슷한 느낌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어느 정도 이런 방위를 의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파나마는 파나마 운하 때문에 이제 미군이 거기서 주둔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거 모두가 나토 국가는 아니지만 나토가 GDP의 2% 정도를 그 국방비에 쓰는 거를 타겟으로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의 약간 그 레퍼런스 라인으로 삼아서 이거보다 적은 나라들의 경우에 앞으로 뭔가 이 국방비 안보 정책 변화 이슈에 노출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 전 사실 이걸 보면서 생각보다 이렇게 많았네. 그러면 한국 국방업체들이 무기 팔아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 살만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네. 잘 사는 유럽 국가들이 여기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재밌다고 표현하긴 뭐 하지만 어찌 됐든 대한민국 국뽕 자부심 펀팩트가 또 있는데 뭐 유명한 얘기지만 국방력이 대한민국이 5인 거 아시나요? 몰랐어요. 영국보다 세요. 그 국방력을 산정할 때 GDP 대비 퍼센티지 국방비도 들어가나요? 그건 모르겠네요. 근데 아니 왠지 잘 모르겠지만 아닐 것 같아요. 나중에 어, 그러니까 확인해서 매해 어떤지 보면 발표하는 그 전 세계 국방력 순위가 있는데 음. 한국이 음, 항상 수위권을 차지하고 이제 한 5, 6위 정도로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우리보다 높게 나오는 데가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인도, 다음에 우린가요? 네 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와, 그렇게 큰 나라, 그렇게 그 인력도 빵빵한 나라들이랑 견줘서 우리나라가 5위면 그만큼 우리나라는 약간 무기가 좋다는 거로 반증될 수 있겠네요. 일단 효율적인, 그 재래식 무기만 이제 카운트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현역 병력이 되게 많잖아요, 수가. 그것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던 한 걸로 알고 있고, 뭐, 그 밖에 뭐 정량적 지표들, 전차 대수, 전투기 대수, 뭐 이런 것들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 같아요. 참고로 파나마에는 이제 미군이 없습니다. 1999년부로 다 철수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보 이슈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한국에게 되게 큰 타격을 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부분은 전 사실 오히려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생각보다 순위권에 없었는데 이민 관련한 부분에서 한국이 7위로 올라가 있고 그리고 스튜던트 비자 이슈드 측면에서 이게 결국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그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의 숫자가 엄청난가 봐요. 근데 이거는 그 상대 비교이기 때문에 인구 대비 많다라고 확인할 수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앱솔루트 밸류가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서 많다는 뜻은 아니고 상대적 밸류가 되게 높아서 그 트럼프 정부에서 이렇게 뭔가 그 이민이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했을 때에 한국의 유학생들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이 분석을 보고 전 사실 이것도 조금 앞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향이었었습니다.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주변에 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하고 여기서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받고 여기서 취직하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국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거를 보면서 이렇게 고학력에 괜찮은 친구들이 한국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 음. 기저에 깔린 심리와 한국에서의 대우와 등등의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가 점점 궁금해지고 있어요. 한국이 그 얼마나 질문이라고. 안 좋길래 계속 이렇게 길을 쓰고 여기에 머무르려고 할까? 여기서의 삶도 사실은 그렇게 질이 높은 편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가 사실은 그것보다 다른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의뢰 옛날 기준의 옛날 방식으로 우리는 아직 더 발전해야 돼. 뭐 우리는 더 달려가야 돼. 아니면 뭐 미국이 되게 큰 나라고 미국이 바뀌면 우리 이렇게까지 뭐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왜 트럼프가 대한민국 돈 많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뀐 위상도 있고 또한 그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도 바뀌었을 텐데 어쩌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대적으로 그 우리나라의 똑똑한 인력들이 지금 인구수 대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젊은 그 인재들이 미국으로 나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히려 안보나 무역 문제보다 이게 이렇게 많다는 거에 저는 되게 많이 놀라웠습니다. 그 원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의 뭐 대우가 안정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 중에 하나는 계층 상승에 대한 경험을 우리 윗세대에서 가지고 있고 그거를 계층 상승의 욕망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듣기로 많은 어떤 유럽 국가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욕망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뭔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뭐 안빈낙도하면서 사는 삶들을 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뭐 어떤 귀족의 계급 문화가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그런 문화적으로는 영향권 안에 있던 영국이라든가 특히 유럽 문화에서는 내가 이 이상은 상승할 수 없어라는 것들이 그 머릿속에 뿌리 있게 박혀 있고 근데 반면 한국은 이미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양반 계급이 완전히 없어졌죠. 우리가 느껴지지 않잖아요. 누구는 양반 집안인 애들아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 라는 경험들을 불과 우리 윗세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압박감과 기대감과 욕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현실은 되게 어퍼캡이 꽉 답답하게 씌워져 있는 느낌이죠. 대기업을 다녀도 내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질 수 없는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자기 커리어에서 인생에 대한 비전을 세움에 있어서 미국을 좀 새로운 목표로 잡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동산이나 이것도 연결해서 시켜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본시장이 비효율적이면 한마디로 여기선 스타트업을 하면 안 되는 나라인 거죠. 그렇게 되잖아요. 뭔가 자본이 들어올 수가 없고 그 자본으로 뭔가 제대로 된 그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산업이나 새로운 비즈니스가 탄생하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걸 정확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국이 고쳐야 될 문제가 국뽕이 차오르는 분야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기를 했지만 고쳐야 될 문제도 딱 보이네요, 몇 가지가. 예를 들면 거버넌스 문제도 있을 것이고 돌아오지 않는 고급 인력들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럼 사회의 보상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만큼 인풋을 넣었으면은 이만큼 아웃풋이 나와야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자본을 넣어도 그렇고, 아니면 교육에 넣어도 그렇고, 우리가 투자 대비 리턴이 그만큼 높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구조적으로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드레스를 할 수 있을까 한번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뭐든지 문제의식이 제대로 된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문제라고 정의하는 것에부터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옛날 프레임에 갇혀서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않나. 어쩌면 우리한테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덜 보이는 게 아닐까. 왜 지금은 출산율에 대해서 열심히 다들 얘기하고 있지만 한동안 우리가 등한시했던 것처럼 문제 인식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 상황이 바뀐 것만큼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 인식에 또 시간차가 있을 수가 있고요. 맞아요. 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쟁을 겪은 세대와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에서 자라난 세대가 같이 지금 이 사회 안에서 공존하고 있으니까 그게 당연히 같을 수는 없는데 그 갭을 빨리 발견을 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네, 점점 어려워질 것 같다. 저는 저 유학생 숫자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유학생 주변 숫자는 원래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인구 대비 뭐 맞아요. 중국, 인도 다음에 우리나라였으니까 높은 네네네. 거긴 한데 이 유학생들이 얼마나 돌아가느냐가 네, 맞아요. 사실은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 지표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젊은 친구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아까 그 인센티브 얘기한 것처럼 돌아가면 결국 대기업에서 일하는 구조가 될 텐데 그렇게 해서는 뭐 아까 아파트 얘기가 나왔듯이 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 자명한 논리거든요. 그러면 대기업 외에 일할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있으려면 자본시장이 발달해야 되는데 그거는 네.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되게 우리가 잘하는 부분도 많고 정말 이렇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리 1등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 시대가 저는 아마 지금이 처음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시기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직 바뀐 우리의 포지션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 오면서 여러 세대가 공존해서 살고 있고 그 세대가 워킹했던 방식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풀어갈지에 대해서 더 이상은 지연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격에 맞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부분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앞으로 더 전진하기 위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한국 안에서만 있으면 한국이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못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미국에서, 동남아에서, 뭐 다른 일본, 중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확실히 달라진 게 맞는 것 같고요. 유럽은 제가 최근에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선진국으로서 이슈를 주도하고 플레이하려는 의지는 있는가? 능력은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보강해야 될 부분은 일단은 기업 거버넌스, 국가 거버넌스, 네, 뭐 지역사회 거버넌스 등등에 있어서 약간의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 그 부분은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역시 1시간 정도의 이야기가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거버넌스 이슈가 이제는 부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이대로 진행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왔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거버넌스라는 게 누구 힘을 빼앗고 그렇게 힘을 재정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게 사회가 각자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감을 가지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희 에피소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안녕.